언제 어디서나 함께하면 즐거운 라디오 서울 방송입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DMZ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는 북한이 핵을 파기하기 전이라도 미국이 연락사무소 설치나 인도주의 차원의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 보입니다. 북한이 부분적인 핵 포기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미국은 결국 구소련을 새로운 핵국가로 인정하고 관계 개선을 한 것처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이라는 예상이 강해집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침입 혐의로 체포된 한인 크리스토퍼 안 씨의 보석이 허가됐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크리스토퍼 안 씨는 북한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는 것뿐이 아니라 미국 정부로부터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할러데이 가운데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할러데이가 독립기념일 내일입니다. 독립기념일을 정치화하지 않기 위해서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통을 깹니다. 연방대법원이 센서스 질문에 시민권자인지를 묻는 질문을 넣지 못하도록 판결한 뒤 결국 시민권 질문이 빠진 2020년 센서스 용지가 인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트윗했습니다. 난민 신청자가 보석 요청을 하는 것을 금지한 행정부 정책을 무효로 한 연방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제는 역사상 최고 확장이라는데 왜 나는 못 느낄까? 이에 대한 답이 뉴욕타임스 사설에 실렸습니다. 자유무역은 자전거와 같아서 타다가 멈추면 넘어진다. 자유무역의 챔피언인 일본이 한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보복 조치한 것을 지적한 일본 교수가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머스탱으로 포드를 살렸으나 포드에서 해고된 뒤 파산 지경의 크라이슬러를 일으켰던 리 아야코카가 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내일이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일부 사람들은 아마 그 일부가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따져질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될 겁니다. 오늘부터 할러데이를 시작을 한 사람들이 있고 독립기념일 연휴는 좀 다른 베테랑스 데이나 이런 때와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새로운 할러데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쉬고 기타 등등 편안한 분위기인데 내일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정치적인 변혁의 반영이라고도 보여지기도 하고 해서 미국에서 그 내용들을 탑뉴스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먼저 이제 그 DMZ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나흘째이기 때문에 뭔가가 좀 가닥이 잡히는 것 같거든요. 미국이 어떻게 지금 하려고 하는가. 물론 중간에 바뀔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부터 앞부분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스티브 비건 이제 대북 특사가 되죠. 이 사람이 그 DMZ에서 미국으로 오면서 오프 더 레코드다 하면서 기자들과 얘기를 했었던 것이 거의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북한과 4차 그 북미 회담을 하기 위한 그런 실무 협상에서는 본인이 마이크 폼페오 장관 아래 있기는 합니다만은 융통성을 갖고 일할 것이다. 지난번에 하노이 회담 직전에 스탠포드에서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행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존 볼튼이 거의 지금 아웃되는 것처럼 되면서 그러나 존 볼튼도 불사조였었을 때가 많기 때문에 또다시 살아날지도 모릅니다. 우선은 이 스티브 비건이 기자들에게 계속 했었던 얘기가 물론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그 경제적인 제재를 완전히 걷어낼 준비는 돼 있지 않지만 그래도 외교적인 그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다던가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경제 지원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하고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는 했거든요. 물론 여기에 한국이
북한과 경제 협력하는 것까지도 또 미국이 묵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스티브 비건이 국무부 소속이지만 국무부에서 스티브 비건이 이 한 말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는 북한의 비핵화 정의가 무엇이냐, 이것보다 freeze라는, 핵을 동결한다는 freeze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농축된 그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두고 이제 새로운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니까 핵 보유라는 것이고, 비건은 아니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뭐 뉴욕타임스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보도를 했었을 때 그거는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또 꼭 그 비건 말이 맞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분명한 것은 적어도 지금 이제 4차 회담 때는 현재로서는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의 힘이 거의 빠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뭔가 좀 좋은 상태에서 협상에서의 과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도 지금 이러한 것을 원하고 있기도 하다고 하거든요. 그래, 잘 되나 두고 보자. 내가 빠지고 나서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고 하는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고요. 오히려 DMZ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하고 건너고, 그리고 실제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땅에 경호원을 대동하지 않고 간 것은 대단한 용기다. 한국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확인을 못해서 그러는 겁니다. 저는 사진도 다 봤고요. 미국 그 경호원들이 북한 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일요일부터 뭐 그 회담을 하자마자부터 바로 비디오가 나왔거든요. 그런 비디오 보기 힘든 비디오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경호원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경호원이 나란히 서 있어요. 정말 제가 그 어떤 부분에 제 손을 주먹을 쥐고 그 두 사람 사이에 집어넣었다면 팔목이 그 두 사람 사이에 그 팔을 닿을 그럴 정도의 간격을 두고 미국 경호원 그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고요. 이렇게 줄무늬 있는 짙은 색 양복을 입고 줄무늬 있는 타이, 핑크 색깔이 좀 도는 그런 타이를 메고 분명히 북측 땅 그 대통령을 경호를 했었습니다. 이방카 딸도 그 북측 땅을 밟았고요. 그 순간을 비핵화가 숨진 날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프리드먼이라고 그 잡지 애틀란틱에서 많은 북한 문제를 썼고,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의 현재의 국가안보보좌관과 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의 국가안보보좌관, 이런 여러 사람들을 인터뷰를 많이 하고 했었던 그 우리 프리드먼 씨의 표현인데, 왜 비핵화가 숨졌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결국은 예전에 그 구소련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구소련이 핵무기를 개발을 하고 뭐 나중엔 미국보다 훨씬 더 핵탄두도 많이 갖게 되고 그랬을 때 미국이 어쩔 수 없이 구소련의 핵무기 파워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순간,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그 관계를 유지하고요. 냉전을 없애고 그런 것과 비슷한 상태가 지금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까지나 본인이 북한과 연결고리를 맺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파이널하고 fully하고 verifiable한 그런 비핵화, 아주 마지막으로 다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은 그렇게 할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과거의 소련의 그 핵무기 능력을 인정했었던 것처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싱가포르 회담 참 모호하고 막연했었고, 두 번째는 뭐 아무 합의가 없었고, 세 번째는 좀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자체가 결국은 이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는 것인가, 그 증거로 이 DMZ 회담을 전후로 해서 북한의 비핵화,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란히 서서 그 정도는 뭐 핵실험도 아니고 뭐 별것 아니다라고 얘기했었던 정도잖아요. 그리고는 지금은
어제 오늘 미국 언론에서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언제 백악관에서 쫓겨나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간 문제다. 날짜 문제다. 그런데 반반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왜냐하면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처럼 트럼프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냥 대통령 비율을 맞춰주는 사람이 아니라 존 볼튼이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가 실패했을 때는 그래 이건 내가 잘못해서 일단 현재는 실패를 했네. 그러나 이건 과정이지 다음 단계로 가서 다시 성공시키면 돼 하는 식으로 하는 그 태도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존 볼튼하고 일하길 싫어한다고 하거든요. 독특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그 군통수권자 현 대통령으로서 처음 북한 땅을 밟는데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 가지 못하고 팍스의 터커 칼슨 쇼 호스트가 갔잖아요. 이 두 사람이 경쟁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교 문제를 얘기를 하는. 그래서 터커 칼슨은 촌충이라고 하고 트럼프 행정부를 갉아먹는다고요. 존 볼튼이. 해서 이제 그 테이프웜이라고 하고 그리고 사실은 또 볼튼도 뭐 쟤도 마찬가지야. 쟤도 회충이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쇼 호스트가 그것도 아주 극단적인 쇼 호스트가 국가안보보좌관을 눌러서 이겨버린 거죠. 그리고 사실은 어찌 보면 미국이 외교 더군다나 안보와 연관된 것을 한 그 케이블 그 쇼 호스트냐 국가안보보좌관이냐 두 사람 사이에서 싸움이 걸려서 결국은 국가안보보좌관이 몽골로 쫓겨나고 이렇게 대통령이 그 의지하고 뭐 말을 듣고 터커 칼슨에 그런다는 게 사실은 참 비극이죠. 터커 칼슨도 이라크 전쟁을 지지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라크 전쟁이 잘못된 것이다 하고 거의 모든 세상이 그런 결론을 내렸을 때 터커 칼슨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이라크 전쟁을 찬성하도록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나는 비난하겠어라고 했었던 사람이고 존 볼튼의 경우는 지금까지도 이라크 전쟁은 옳았다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며칠 있으면 존 볼튼이 그 짐 싸가지고 나가나 백악관에서 사무실도 같이 있잖아요. 마이크 폼페오는 국무부에 따로 사무실이 있지만 백악관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존 볼튼은 그렇게 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더 날개를 달고 김정은 위원장과 가까이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그 전문가 그램 우드라는 이분은 존 볼튼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DMZ에서 또 여러 가지 터커 칼슨의 말도 듣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그런 것이 속고 있다는 것의 정수를 기록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건데 그런 역사적인 사진이 속아도 단단히 속는다 하는 것을 기록으로 보여준다면서 이 볼튼이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뭐 충고라든가 자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실수를 좀 몇 개 더 저지르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또 가뿐하게 이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존 볼튼이 보고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그보다는 존 볼튼이 아마 떨려날 것 같다. 이 국가안보보좌관에서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요. 지금 아마 머지않은 시간에 볼튼이 보따리를 싸가지고 백악관에서 나온다면 2년 반 만에 국가안보보좌관이 4명째 바뀌는 거잖아요. 제일 처음에 마이클 플린 러시아 문제 때문에 그랬고 HR 맥메스터는 너무 학구적이고 또 대통령의 충동성을 제어하려고 하니까 그냥 대통령이 싫어했고 존 볼튼도 수염 때문에 더러워서 싫다고 했는데 존 볼튼이 팍스에 나가서 아주 명쾌하게 그 아주 강경한 얘기를 해주니까 볼튼을 기용을 했는데 2년 반 만에 국가안보보좌관이 4번이나 바뀌는 일은 그다지 흔치 않는 일입니다. 볼튼이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입장을 갖는 것 많습니다. 어떤 때는 쌍둥이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셔널리스트적인 면 기후변화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스라엘 편드는 것, 이슬람을 완전히 물리쳐버리려고 하는 것, 사우디아라비아와 가까운 것, 이런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은데 다만 이제 그 러시아를 싫어해요, 볼트는. 그리고 북한도 싫어하고 이란도 싫어하고 악의 축이라고 북한, 러시아, 이란을 얘기를 해서 그 예전에 아들 부시 대통령이 말했었던 그 엑시스 오브 이블이 존 볼튼이 뭐 창시한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해서 지금 북한 문제에 관해서 이란도 그렇고 뭐 비슷한 계열의 이슈니까는요. 터커 칼슨이 존 볼튼을 누르고 있는데 그것은 또 하나 지켜봐야지 알 수 있는 일이다. 이 정도 오늘 현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볼튼을 신보수주의자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신보수주의 기본에 맞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보수주의는 웬만큼 그 미국의 가치요. 지금까지 미국이 이렇게 성장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거. 뭐 가장 기본적으로 미국이 혼자 큰 게 아니니까 여러 나라들과 같이 크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의 인권에 관심을 갖고 하는데 볼튼은 그런 것에는 관심 없거든요. 전쟁광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 괜히 나오는 말은 아니고 일단 본인은 베트남전 참전하는 것을 싹 빠지고 내가 왜 모르는 논밭에 가서 숨져야지 돼? 라고 얘기하면서 베트남 전쟁은 엄청 지지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전쟁을 지지를 하고 다른 나라의 정권 교체를 원하는지 인권 뭐 이런 데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보수주의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로스앤젤레스에 그 살고 있는 그 한인이기도 하고 이 이슈는 꼭 그 북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국 정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크리스토퍼 안씨 스페인 대사관에 북한 대사관에 침입을 했었던 그 내용 그리고 미국의 어떤 그 중요한 틀이 전통이 또 바뀌고 있는 이 부분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팍스뉴스 모든 언론들이 다 그 자체 취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셨던 올해 나이가 37살입니다. 그 크리스토퍼 안씨 스페인 대사관, 북한 대사관에 함께 그 침입을 했었던 지난번에 보석이 허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100만 보석금 내고 이제 조건부 보석이 그 허가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변호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속한 곳이 자유조선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무슨 민방위였었죠? 무슨 민방위에서 어쨌든 북한 정권에 대항을 하고 심지어는 임시 정부까지 세워야지 된다고 하고 하는데 37살의 이 크리스토퍼 안씨가 6년 동안이나 그 미군에 복무를 하면서 이라크 전쟁에도 갔었고 하는데 2월 달에 체포가 됐죠. 스페인이 지금 송환해라 하고 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가서 뭐 대사관의 여러 외교관들과 스태프들을 뭐 인질로 잡고 때리기도 하고 묶어 놓기도 하고 했다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뭐 미국에서는 뭐 송환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또 이 자유조선을 이끌고 있는 리더인 에드리안 홍 씨는 잡히지 않았고요. 이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주 뭐 예전에 국무부에서도 일했고 유명한 그 변호팀인데 북한에서도 타겟이 되고 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런데 미국 정부도 그렇지 미국 정부를 위해서 FBI에 어쨌든 그 스페인 대사관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정보를 다 주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의 생명이 위협되고 있고 스페인에서의 그 송환 요구를 미국이 들어준다면 말도 되지 않고 그리고 체포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게 이제 그 올로스키 변호사가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그 강조를 계속 하고 있는 점인데 왜냐면은 미국을 위해서 정보를 줬고 미국에다 정보를 줬을 때는 북한에 관한 정보였기 때문에 하노이 회담 직전 하노이 회담 직전에 그곳에 들어갔었고 며칠 뒤에 정보를 줬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미국 시민이고 미국 시민이 미국을 위해서 정보를 주기도 했는데 어떻게 미국 정부가 그를 체포하라고 해서 체포를 할 수가 있는가. 또 게다가 송환까지 한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있었던 사람들도 본인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뭐
공격도 안 했고 이 팀이 10명인가 9명인가 그랬었죠. 폭행도 안 했고 침입도 아니었고 초대받아서 조용조용히 얘기를 했는데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또 말을 합니다. 사진 같은 것도 제시를 하고 어떻게 다 묶여 있었는데 사람들이 병원에 갔다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의료 기록조차도 없을 수가 있는가. 이 사람들은 초대받아서 조용조용 얘기를 했었던 것이다 하는 것이고 10명이나 초대를 받아서 갔다 하는 것은 또 사실 납득하기가 그다지 뭐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팍스뉴스 보도할 때는 그 코리안 아메리칸인 그 터프트 대학교의 그 북한에 관해서 많은 그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죠. 인터뷰도 자주 하시는 이성윤 교수도 미국으로부터도 위협받고 있다는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석은 허가가 됐어요. 그리고 참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너무 많이 아시는 얘기고 뭐 미국 언론이 이제는 전하기 시작하니까 저도 보도를 해드립니다. 목선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작은 목선이 북한에서 내려왔는데 57시간 동안 그 한국 측에서 발견을 하지 못했고 발견하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스스로 가만히 그 삼척항에다가 정박하고 북한의 어부들이 내려와서 한국의 그 어촌 그 사람에게 휴대폰 좀 빌려달라고 뭐 했다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잘못 말했던 것을 다 시인을 한 거죠. 잘못을 그 시인을 했고 이게 6월 달에 일어난 일인데 지금은 이제 7월 달인데요. 그런 것을 결국은 군이 감시한 것도 실패를 했고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또 판단을 잘못한 것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사고 아닌가요? 미국, 영국 언론 전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내용을 좀 지금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여러 가지 내용이 많지만 이게 의미를 좀 말씀드리려고요. 항상 모든 나라에 소프트 파워가 있고 하드 파워,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죠. 그래서 어떤 할러데이는 또 어떤 그 정부의 기구는 하드웨어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군대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미국에서 자랑하는 민주주의의 이상, 자유 이런 거잖아요. 너무 많이 우리가 얘기하기 때문에 좀 지겨운 것 같긴 하지만 자유는 정말 정말 아름다운 거잖아요. 전 자유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날마다 자유의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 인디펜던트 데이,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소프트웨어를 강조하는 날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의 이상과 자유. 그런데 여기에 처음으로 하드웨어, 탱크가 막 등장하고 전투기 등장하고 비행기 뜨고 군 퍼레이드 다른 때보다 좀 크게 하고 이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는 거잖아요. 링컨 메모리얼에서. 그리고는 이제 VIP를 초대를 하는데 그 VIP 백악관에서 티켓을 전부 나눠주는데 공화당 전국위원회 사람, 트럼프 대통령 재선 캠페인 사람, 공화당에 돈 많이 되는 사람, VIP 좌석까지 만들어서 민주당은 뭐 그런 티켓 못 받았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에서는 원래 백악관이 그런 할러데이 때 하는 거 아니냐. 에그롤과 똑같아. 이스터 에그롤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스터 그 에그롤은 백악관 가든에서 하는 것이고 그때도 티켓 다 나눠주잖아요. 문제는 이번에는 내셔널몰에서 하는 거고 대통령 집이 아니라 보통 인디펜던트 데이 때는 대통령들이 집에 있습니다. 정치색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대중에게 잘 나타내지 않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나와서 연설을 한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연설을 할 것이다 하고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정치적인 연설하지 마세요. 하지만 누가 알겠어요. 누가 연설문을 써줘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기분이 나서 보이스카웃에 가서도 정치적인 연설을 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렉스 틸러슨이 평생 보이스카웃 후원자였는데 그때 화가 났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번에도 당연히 하겠죠. 군대 가서도 정치적인 연설을 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돈도 국립공원국에서 뭐 250만 달러를 여러분들 국립공원 가실 때 입장료 내시잖아요. 그 입장료 같은 데서 공원을 좀 잘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돈에서 250만 달러를 이번에 군사 퍼레이드에 쓴다고 하고요. 해서 MSNBC 같은 데는 이 이벤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연설을 한다던가 하는 것을 중계하지 않겠다 하고 발표를 했거든요. 대통령은 그 어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제였던가요? 막 탱크도 있고 뭐도 있고 우리의 군사력을 보여주고 아주 멋질 거야. 뭐 불꽃놀이도 대단할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미국의 인디펜던트를 그 브랜딩을 다시 한다. 리브랜드를 한다. 도널드 트럼프가. 이건 이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의 표현입니다. 독립기념일은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싸워서 선거에서 어느 당이 이겼다가 아니라 1776년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날을 기념을 하는 거죠. 당연히 정치색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대통령도 이 인디펜던트 데이에 본인이 공화당 아니면 민주당이기 때문에 뭐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연설이라든가 하는 것을 하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뭐 창의적이기도 하고요. 또 군사 퍼레이드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최근에의 뭐 현대 사회에서의 군사 퍼레이드는 독재 국가나 공산 국가 아니면 하지 않죠. 그리고 그런 데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중국에서 그 한국에서는 당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아주 좋은 자리에 있었다. 블라디미르 푸틴과 함께. 그런데 그 자리에 블라디미르 푸틴 공산국가의 사회주의 국가의 독재자인 푸틴 이외에 다른 중요한 서방세계 국가들 지도자들 안 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조금 알기 시작하면서 아 이거 좀 창피한 것일 수도 있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신 분들도 계시고 여전히 또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중국 가서 극진한 대우를 받고 왔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고요. 어쨌든 현대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군사 퍼레이드 같은 거 이런 그 하드웨어 같은 거 드러내는 것을 원치도 않고 이상적이지도 않고 촌스럽다고도 생각을 하죠. 뭐 이번에 주제 자체는 미국에 대한 경례, Salute to America 뭐 이렇게 하고 아무튼 군사적 팀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또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brand new 그 셔먼 탱크도 나올 거다 했는데 말 잘못한 것 같아요. 자주 그렇지만 이 탱크가 한국전 이후에는 한 번도 쓴 적도 없고 만들지도 않고 원래 이제 그 유럽이 나치로부터 해방될 때 그때 이제 그 도움이 됐었던 탱크이기 때문에요. 대통령이 모두에게 그 명령을 했답니다. 합참의장 또 뭐 공군, 뭐 해병대, 그 장군들 전부 나와서 본인 그 하늘에 이제 뭐 뭔가 그 전투기가 떠가고 할 때 대통령 옆에 딱 그 도열하는 거 맞죠? 도열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아주 그 biggest ever fireworks. 불꽃놀이가 35분 하면 대단하잖아요. 보통 인디펜던트 데이 때 하는 불꽃놀이의 2배 정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뭐 당파적인 게 아니라 애국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지만 누구나 다 이것이 당파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굉장히 싫어하겠는데요. 워싱턴 DC는 미국에서 색깔로 구분을 하자면요. 빨간색과 파란색, 파랗게 너무나도 파랗게잖아요. 그래서 싫어할 것 같고 따로 뭐 퍼레이드, 뭐 작은 퍼레이드들을 하지 막 탱크 놓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뭐 탱크가 오기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실은 큰 그 군사 퍼레이드를 트럼프 대통령이 베테랑스 데이 때 하고 싶어 했는데 지난번에 그 프랑스 혁명 기념일은 다른 의미잖아요. 이 미국의 독립 기념일과는 그리고 100주년이었고 그걸 보고 나도 베테랑스 데이에 아주 큰 군사 퍼레이드를 하겠어 했는데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기를 원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주변에서도 받쳐줍니다만은 지금 비용 얼마 들어가느냐 하면은 국방부에서 입 꽉 다물고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다 또 이것을 뭐 정보 공유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근거를 해서 취재를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베테랑스 데이 때 하면서 내가 군 통수권자야 하는 것 보여주고 싶어 했는데 군에서도 다 반대를 하고
비용이 너무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도 탱크가 몇 대 와서 길이 좀 망가진다고는 하는데 너무 무거운 뭐 60톤짜리도 있고 한다잖아요. 그런 군사 장비가 오면은 미국의 그 수도인 워싱턴 DC 길이 그 이만저만 망가지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게 하는 거예요. 대통령으로서는 양보해서 아무도 하지 않던 연설을 인디펜던트 데이에 하고 군사 퍼레이드도 하고 하는 미국의 또 다른 새로운 전통은 아니겠네요. 전통을 깬 것이긴 하지만 이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지 않는다면은 이 인디펜던트 데이에 미국에서 군사 퍼레이드 같은 것은 하지 않을 겁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뭐 미국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잘 지내기를 원하니까요. 그 부분 후속 뉴스가 있는데 일본이 한국에 보복하는 경제적으로 보복하는 외교 문제를 가지고 그 부분이 있는데 미국 경제부터 말씀을 드리죠. 요즘 경기가 좋다 하는데 한인타운은 왜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지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이기 때문에 항상 그 문제에 포커스를 두면서 이 경제의 여러 가지 수치, 자료, 흐름을 보고 있는데 월요일에도 나왔잖아요. 뭐 최고의 뭐 기록, 경제 요즘은 나오기만 하면 다 기록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 성장한다고는 하는데 활기가 없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앞으로도 걱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 뉴욕타임스 사설입니다. 그런데 뭐 걱정할 만하다기보다는 별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큰 혜택도 못 보고 큰 손해도 못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 가장 미국 역사상 현대 역사상 오랜 동안 경기가 확장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월요일에 발표된 것은. 그런데 이게 아주 작은 사람들만 그 경기 확장을 확실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경기 확장 폭도 실제적으로는 1961년부터 69년 사이 10년도에는 52%나 늘어났었고요. 82년부터 90년까지는 38%, 91년부터 2001년 사이의 경기는 42%가 확장됐는데 이번에 이제 뭐 2019년 뭐 첫 쿼터까지의 그 같은 과거와 비교해서의 GDP 확장은 25%잖아요. 증가한 것이. 그래서 뭐 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 과거에 그렇게 했었던 것과 비교를 하면은 그다지 그 큰 그 퍼센테이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lackluster라고 보통 이제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항상 분배. 여기에 오면은 만족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니까요. 돈 버셨어요. 그 2009년보다는 2018년이 돈을 버시기는 버시는데 오히려 2009년 그 당시 이제 경기 불황이 있고 뭐 버블 있고 이런 때 그때보다는 2018년도에 돈을 조금 덜 버셨답니다. less예요. slightly less 버신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을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뭐 CEO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계속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죠. 뭐 가장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게 S&P 500 그 주식을 가지고 그 회사들을 보면은 그 회사의 큰 회사의 CEO들은 평균 2018년도에 1,450만 달러를 벌어서 10년 전보다 540만 달러를 더 벌었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리고 부자들은 주식값이 올라서 돈을 번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요즘 주식을 사고 투자하고 할 만한 여유가 별로 없고 적게 버는 70%의 사람들은 오히려 2018년도에 2007년보다도 돈을 덜 벌었다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2009년도 버블이 있고 뭔가가 막 어저스트 되고 하면서 그때로 회복이 못 된 거예요. 영원히. 그 사이에 이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확 돈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 뉴욕타임스 사설이 더 걱정스러운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보통 경기가 확장될 때는 정부가 그 경제가 확장되고 하면서 뭔가를 그때 기간 산업에 투자하고 교육
또 미국이 강한 게 연구잖아요. 리서치잖아요. 고등학교, 중학교 수학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학교, 대학원에서의 그 연구 시스템은 미국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노벨상 많이 받는 거고요. 미국 사람들이. 그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도 이민자가 많지만요. 이민 와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시민권 받은 사람들이 많지만요. 또 회사들은 뭐가 잘 되면 투자를 해야지 되는데 새로운 상품 그런 것 안 했죠. 지난 10년 동안.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민간 부분이나 다 뭔가 투자는 좀 안 하려고 하고 대신 또 연방정부는 게다 대고 세금 감면까지 많이 해줘요. 또 이런 회사에도 세금 감면 많이 해주고 회사는 배당금 늘려주고 투자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본인들의 주식을 또 사고 이래서 또 돈 벌고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의 분배와는 전혀 그 관련이 없이 지금 흘러오고 있다는 겁니다. 공공대학이라든가 하이웨이, 기본적인 그 과학 연구 또 위성 그 네트워크 설치하고 이러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거에 안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에 행정부의 그 세금 감면이 연방 정부의 적자를 많이 늘리고 있잖아요. 보통 그 경제가 이렇게 좋을 때는 연방 적자가 줄어들죠. 세금이 많이 거치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반대인 거예요. 이런 것이 굉장히 걱정할 만한 일이다라는 그 뉴욕타임즈 사설이었고요. 경제는 확장된다고 하는데 결국은 돈을 버는 사람만 번다. 뭐 빈익빈 부익부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이 한국의 뭐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그 다른 회사의 반도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뭐 휴대폰 그 디스플레이 여기에 들어가는 중요하게 이제 세 가지 물질을 수출을 전에는 무슨 무역 특혜국해서 미국이나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와 한국은 그냥 무조건 일본 회사가 수출을 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제 90일 동안 그 할 때마다 수출할 때마다 검사를 하고 뭐 되니 안 되니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해픈투비 그 같은 물질이 일본에서 세 가지 물질인데 하나는 90%를 일본이 갖고 있고 중국이 뭐 리얼 얼스를 뭐 98% 갖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또 두 번째는 70% 갖고 있고 이런 것을 한국의 그 헌법재판소가 일본 회사에게 징용 간 사람들에게 뭐 배상해라 하는 판결을 냈다는 것으로 보복을 하는 거죠. 아베 신조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그것을 월스트리트저널이 계속 지금 날마다 보도를 하고 있는데 세계 테크놀로지 공급망에도 차질을 주고 결국은 일본도 다치고 한국도 다치고 다 다친다는 얘기거든요. 한국은 안 다친다라고 얘기를 하고들 있는데 뭐 조금만 다치고 한국 많이 다치죠. 한국이 어쩌면 더 많이 다칠 겁니다. 일본보다. 일본도 다치는데 한국이 더 많이 피해가 있다. 이런 것이죠. 무조건 뭐 이렇게 그 진보다 보수다 해서 또 일본이 했다 해서 일본이 좌충수를 뒀네 이렇게 볼 건 아니고 사안을 좀 냉정하게 봐야지 되겠죠. 테크놀로지를 수출하는 사람들 이게 아니 외교 문제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라고 뭐 당연히 일본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더군다나 일본은 자유무역 또 아베 신조의 시그니처처럼 돼 있는데 그것을 아베 신조가 일본의 보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한국에 대해서 이런 조치를 좀 취해봐봐. 그러기 위해서 지금 선거에서 표 얻으려고 하고 있는 건데 게이오 대학교의 이제 그 석좌 교수인 와타나베 요리주미 씨가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일본의 이번 조치는 일본의 평판을 크게 떨어뜨리는 거다 하면서 자유무역은 자전거와 같아서 페달을 스탑하면은 당신이 떨어진다. 일본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일본 평판 그리고 일본에서 수출을 한국에 수출하는 그 수출업자들도 일단 피해를 볼 것 아니겠어요? 예전에 그 펄하버를 공격하기로 일본이 결정했었을 때 미국이 그 일본에 대해서 오일 엠바고를 내렸기 때문인데 그 오일 엠바고를 일본에서 전쟁으로 보고 그랬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디까지 치달을지 이런 것을 굉장히 걱정하는데 중국도 2010년도에 그 레어 얼스를 지금 미국을 위협하고 있지만 그것을 뭐 영토 분쟁 때문에 일본에 수출 안 한다 하고 했었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무역 마찰이라든가
또 그 관세라든가 이런 것은 부과를 하는 쪽이나 부과를 당하는 쪽이나 다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일본은 지금 미국이 빠진 그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이요. TPP를 11개국 국가를 이끌고 있는 국가고 며칠 전이었잖아요. G20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가 예측 가능하고 아주 안정적인 무역 투자 환경을 세계가 함께 만들어야지 됩니다. 주최국 지도자로서 그렇게 얘기하고 딱 이틀 뒤에 그 징용 판결 때문에 한국 그러면 삼성이랑 이런 회사 우리가 이런 거 수출 안 하면 힘들지 다른 데 찾기도 힘들고 워낙에 우리가 많이 수출하고 있고 한국에서 대체를 한다고 하지만 시간이 걸리고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대체 물질 형편없잖아. 수준이 퀄리티가 일제와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 이렇게 지금 그 일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베의 보호무역주의는 이게 결국은 아베 신조가 트럼프 대통령을 보더니 트럼프 대통령을 닮아가고 있네. 자유무역의 챔피언이었었던 아베 신조 일본이 이것도 역시 세코 그 히로시게라는 일본 그 교수가 한 얘기고요. 해서 이제 글쎄요. 그 삼성이나 LG나 다른 회사들이 반도체를 아무튼 그 겨냥을 한 것으로 누구나 다 보고 있고 그렇게 될 경우는 삼성도 아이폰과 경쟁을 하지만 아이폰 회사에 납품하는 것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에 일본의 그 또 아이폰에 또 공급하는 사람들까지 다 이게 연결돼 있어서 이미 오랜 동안 수십 년 동안 형성된 글로벌 그 체인 같은 것이 무너지면서 세계의 그 마이너스가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너가 없다는 거예요. 중국이 뭐 틈새를 차고 들어와서 뭐를 조금 한다면 모를까 그렇다는 것이고 한국은 뭐 지금 그 반도체라든가 이 디스플레이 그 휴대폰 그 마켓은 일본보다 훨씬 앞섰는데 그동안 일본에서 그 물질이 많이 나오니까 하이 퀄리티가 너무 많이 의존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딱 겨냥해서 지금 그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고요. 해서 7월 27일에 그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 뒤에 한번 보죠. 얼마나 빨리 또 상황이 바뀌는가.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였습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예, 결국은 월요일에 원래 그 인쇄를 하기로 됐는데 2020년 센서스를 시민권자입니까? 질문 없이 어제부터 인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잖아요. 지금 상무부에서는 이렇게 묻는 것이 사람들의 투표권을 보장한다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충분히 연방 상무부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 해서 대법원에서 그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 대통령은 그런데 그 인쇄하기 시작한다고 다 법무부에서 얘기하고 상무부에서 얘기했는데 몇 시간 뒤에 이 문제 잘 처리하라고 상무부와 법무부에 지시했다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난민 신청자가 지금까지는 그 미국에서 7일 안에 난민 신청을 하면 보석 신청을 하면은 청문회를 열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행정부에서 금지해라 했는데 그 금지가 위헌이다 이런 식으로 또 연방 판사가 판결을 했습니다. 리 아이아코카 하면은 여러분들 뭐 책으로 많이 아시는데 시간이 없으니까요. 리도 앤서니 아이아코카가 1964년도에 머스탱을 개발을 해서 포드를 살렸고 그런데 78년도에 헨리 포드 2세에게 해고가 됩니다. 그때 크라이슬러가 뱅크럽시 위기였는데 가서 또 살렸죠.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 이랬는데 취미 없거든요. 라고 답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